박태웅 한빛미디어 의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지난번에 오셔서 네. AI 이야기 정말 재밌게 해주셨는데 고맙습니다. 그 뒤에 뭔가 AI는 뭔가 이 미래 이야기잖아요. 근데 우리 사회가 그 사이에 예. 과거로 엄청나게 많이 후퇴를 했습니다. 예, 큰일 났습니다. 그 AI 쪽은 정말 매일매일 달라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매일 뉴스가 나와요. 어제만 해도 구글에서 동영상 제작하는 생성하는 AI 나왔는데 그게 지금까지 정말 턱이 뚝 떨어질 만큼 훌륭하다고 생각했던 오픈 AI의 소라를 네. 압살하는 수준으로 나왔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거는 그게 이미지를 매일 넣으면 일어나고 영상으로 바뀌는 그런 건가요? 아니요, 그냥 텍스트로 하는 이런 건가요? 그림 만들어 달라고 하면 만들어 주는데 그게 동영상을 네. 말로 이렇게 얘기하면 말로 그걸 하기만 동영상으로 하면 만들고. 네. 아,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점프하는 느낌이에요. 네. 매일. 그런데 우리는 지금 사라져 버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요한 전략 투자 결정을 누가 하겠습니까? 지금 아무도 할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네. 지금 그게 또 관심사도 아니고. 그렇죠. 사회 전체가 지금 뭐 정말 40년 전에 예. 쿠데타 이슈에 그러니까 우리는 매몰돼 지금 뭐 있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이걸 얘기해야 되니까 미래 AI 전략 이런 말을 할 틈도 없고 해봐야 들을 사람도 없고 네. 너무 한심한 거예요. 아, 정말 큰일 났다 싶습니다. 큰일이네요, 정말. 아, 근데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 확인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윤석열 씨가 국가 AI 위원회를 만들고 거기 위원장을 직접 맡았다는 거죠. 그게 7월 달입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AI 전략 수립하려고 했다 이런 뉴스가 나왔었어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쭉 보면 알듯이 윤석열 씨가 관심을 기울이거나 네. 투자를 많이 하겠다고 한 모든 분야가 다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아,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AI 위원회 만들겠다고 할 때 눈앞이 캄캄했어요. 아, 이분이 몰라야 되는데. 아, 말을 안 했어야 되는데. 또 여기도 카르텔이 움직이고 있다 이럴까봐. 네, 한 번도 그러지 않은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R&D도 모든 과학기술 분야에서. 중요하다고 그래놓고 예. 예산 깎아놓고 그랬죠. 일단 그 군인들 야전 식량 포함해서 여러 가지로 하라 해놓고는 예산 다 깎아가지고 그 군화 지급 제때 안 되고 네. 방한 피복 제때 지급 안 되고 그런 얘기들이 쭉 나왔잖아요. 네네네. 매사가 그런 식이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사실은 그 굉장한 위기 상황이었죠 그때가. 그래서 오히려 다행이라고 봐야 됩니까 지금? 빨리 물러나게 된 것이? 아니요 비극이 겹친 거죠. 네. 아니 그런데 저는 조금 의문이 들었던 게 지금 2024년이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제 기억이 맞다면 2019년에 문재인 정부 때 국가 AI 전략을 이미 발표했었어요. 네. 근데 7월 달에 예. 올해 7월 달에 그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국가의 AI 전략을 수립하겠다고 네. 2024년인데 그 얘기를 또 하고 있더라고요. 예, 이건 그게 어떻게 이제 된 겁니까? 너무 안타까운 게 그런 건데 우리는 정권이 교체가 되면 그 전 정부가 했던 일이 좋은 일이었던 나쁜 일이었던 다 부정하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때 이제 AI는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데이터를 필요로 하거든요. 그런데 한글 데이터가 알다시피 영어에 비해서 엄청나게 부족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데이터를 먼저 만들자. 훌륭한 고품질의 데이터를 생산하자. 그래서 그걸 우리나라 AI 스타트업들이 다 같이 쓸 수 있게 하자. 그런 프로젝트들이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예산들이 다 치명적으로 깎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해도 했어야 될 일들인데 깎여버린 거죠. 그 반면에 미국을 보면 트럼프, 바이든, 트럼프로 이어지잖아요. 네. 근데 그때 트럼프 정부 시절에 세웠던 AI 정책이 하나도 취소되지 않고 더 강화된 채로 이어집니다. 바이든 정부 때도요. 네. 그리고 이번에도 지금 트럼프 때 했던 그 AI 정책들이 더 확대 강화된 채로 시행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국가 이익 그리고 그 중국을 봉쇄한다는 정책도 트럼프, 바이든, 트럼프 아주 일관되게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누가 되더라도 미국의 국익에 관련한 정책은 일관성을 가진다. 네. 그게 옳은 일이라면 에 대한 공감대가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미국이 그래도 우리보다는 훨씬 더 성숙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견고하다. 네. 그런 느낌이 들죠. 그러네. 우리는 사실은 그때
굉장히 중요한 골든 타임이었던 것도 같아요. 윤석열 정부 초기가 2022년 네, 네. 그러니까 그때 챗 GPT 나오고 뭐 그 직후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멈춰 있다가 지금 올해 7월에 다시 네, 시작했단 그러니까 말이죠. 이게 앞에 정부가 했던 모든 걸 부정하라라고 해버리면 굉장히 힘든 일이 생기는데 그때 그 정부가 문정부 내세웠던 캐치프레이즈가 DNA였어요. DNA. 데이터, 아, 네트워크, 아, AI. 아, 네네. 이 세 개를 부정해버리고 AI 정책을 펴려니까 너무 힘든 거죠. 네. 안 돼요. 아, 그건 맞는 말이거든. 네. 그냥 데이터가 정말 고품질의 데이터가 많이 있어야 되고 네. AI에 집중해야 하고 그리고 클라우드가 지금 우리가 경쟁력이 너무 떨어지니까 그 경쟁력을 올려야 되고 그리고 지금 공공이 아직도 클라우드 제대로 쓰지 않고 있거든요. 네. 근데 아마 2010년대 초반에 이미 영국, 미국이 전부 다 클라우드 퍼스트 그리고 한 7, 8년 전부터는 퍼블릭 클라우드 퍼스트라는 전략을 펴요. 왜냐하면 이 어마어마한 계산을 클라우드가 아니면 할 수 없으니까. 네. 근데 그것 다 부정해버리고 그리고 과기정통부에서 계속 클라우드 정책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너무 그 기괴한 장면이 뭐냐 하면 정부도 안 써요. 아, 정부 기관들이 네. 클라우드를 안 쓴다는 거죠. 그 심지어 인터넷도 제대로 못 씁니다. 망 이중화 때문에. 아,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지 못하고 하지 않는 어떤 일에 관한 정책을 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죠. 아, 겉돌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거예요. 아. 몰라요. 쓰지도 않는데 뭐. 근데 지금 아까 미국 정부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번에 또 도널드 트럼프 이제 1월 달에 취임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중요한 또 요직을 네. 맡고 사실 네. 네.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칠 걸로 예상이 네. 되는데 그럼 미국은 훨씬 더 적극적으로 AI 정책을 가져가겠죠? 굉장히 적극적으로 펼칠 겁니다. 네. 그 사실은 이번에 트럼프 정부의 핵심에 그 IT 쪽에 슈퍼 엘리트들이 포진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 보시면 네. 일론 머스크 있죠? 네, 네. 트럼프 행정부의 정부 효율부 공동수장이잖아요. 네, 네, 네. 정부 효율부 이게 뭐냐 하면 정부를 대폭 구조조정을 해서 네. 역사상 본 적이 없는 작은 정부로 만들어 버리겠다라는 뜻이에요. 네. 그런데 이 친구가 페이팔 마피아예요. 아. 페이팔이라는 미국의 굉장한 큰 결제 회사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 페이팔에서 같이 창업을 했던 사람들이 여전히 굉장한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요. 네, 자기들끼리. 네. 그 대표 수장이라고 할 만한 게 피터 틸. 피터 틸. 네. 팔란티아라는 회사 있잖아요. 네, 네. 그 아주 오래전부터 AI를 국방과 결합해야 한다라고 네. 주장하고 엄청난 네. 돈을 벌고 있는 팔란티아의 창업자 네. 피터 틸. 일론 머스크도 피터 틸하고 같이 페이팔 마피아를 페이팔을 창업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제이디 반스 있죠. 네, 네. 지금 미국 부통령. 네. 그분도 그 피터 틸이 만든 미스릴 캐피털에서 투자 자문으로 일했었습니다. 아, 네, 네. 그 사람이 지금 부통령이 됐죠. 네. 그리고 그 이번에 또 있습니다. 그 이번에 미국 그 트럼프 정부 이행팀에서 기술정책 총괄하는 사람이 마이클 크라치오스거든요. 네. 이분은 그 지난 트럼프 정부에서도 CTO 그러니까 네. 총기술 책임자로 일했고 백악관의 과학기술정책실 부국장도 했는데 아마 이번에 백악관의 과학기술정책실 국장이 되지 않을까 하고 그 전망이 되는데 이 사람도 피터 틸의 투자 회사인 틸 캐피탈에서 수석 투자 책임자로 일했었어요. 아, 그러니까 사실은 그 피터 틸로 대표되는 페이팔 마피아가 트럼프 행정부의 기술 부문을 거의 잡았다. 그러네요. 이렇게 볼 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이 대단히 작은 정부와 네. IT 회사 네. 그리고 최소한의 규제, AI, 양자 컴퓨팅, 코인 이런 쪽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룹이에요. 아, 그러니까 AI는 어마어마하게 투자가 많이 될 거고 규제는 최소한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아, 굉장히 그러니까 기술 규제를 완화해서 혁신을 빠르게 하면서 네. 또 이제 필요하다면 사람이 너무 많이 투입돼 있는데 사람은 내보내고 줄이고 이렇게 효율화를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죠. IT 회사의 기술 혁신으로 네. 충분하다. 그러니까 정부는 작을수록 좋다. 아, 그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정부 효율부라는 게 사실은 그런 철학을 구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부서이기 때문에 네.
엄청난 종류의 그 축소가 네.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아, 미국 역사상 본 적이 없는 규모의 네. 그 살벌한 축소가 이루어질 거다라고 아, 보는 거죠. 거기 비하면 우리 정부의 준비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없죠. 아예 없습니다. 지금 뭘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재로서는 일단 네. 예, 비상계엄 상태. 지금은 그 제발 빨리 이 사태를 해결해 주세요. 네. 빨리 탄핵 가결해버리고 정부가 있는 상태로 만듭시다. 네. 그거밖에 지금 할 수가 없으니까 최소한 6달, 7달, 8달을 날려 먹은 거예요, 이미. 그러네요. 네, 앞으로 예정된 그 절차를 다 밟아야 다음번 정부가 생길 테니까 이미 최소한 8달. 그러니까 왜냐하면 다음번에 누가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준비 기간이 또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각을 셋업을 해야 되고 네. 필요한 사람들을 넣어야 되면 그때 이 사람들이 또 일을 익혀야 되고 네. 그러니까 한 8달을 이 엄중한 시기에 손을 놓고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너무 안심한 거예요. 아, 그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인용이라도 빨리 해서 다음 대선이 그래도 빨리 치러지도록 하는 게 그나마 시간을 조금 줄이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 엄중한 시기에 이러고 있어도 되냐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뭐가 됐든 최대한 빨리 해야 됩니다. 아, 지금 이걸 질질 끌자고 하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때 전부 다 그러니까요. 반국가적 행위를 하고 있는 거고 반시민적 반사회적 행위를 하고 있다고밖에 할 수 없어요. 아, 너무 엄중한 시기거든요. 기술혁신과 기업의 관점에서 볼 때 그렇다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말씀이시죠. AI가 뭐냐? 네. AI가 뭔데 너 그렇게 호들갑을 하느냐라고 하는 건데 이런 겁니다. 그 증기기관이 나왔을 때 사회가 완전히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죠? 그 전까지는 공장을 돌리려면 큰 강가에 있어야 됐어요. 방앗간이 됐든 뭐가 됐든 이 돌릴 수 있는 동력이 수력밖에 없으니까 증기기관이 나오면서 공장을 물로부터 해방시켰어요. 그래서 수요가 가까운 곳에 공장이 생길 수 있게 됐죠. 그러니까 인간의 사회 구조가 다 바뀌는 거죠. 도시가 생기고. 그리고 전기가 나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전기가 나오면서 인간을 밤으로부터 해방시켰어요. 그리고 거리로부터 해방시켰어요. 그래서 지구촌이라는 말이 그때부터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봉화를 올리거나 뭐 편지를 보내면 말을 타고 마차를 타고 전해주거나 하니까 거리의 제약이 굉장히 심각한 제약이었거든요. 그런데 전기가 나와서 전화를 하면 되니까 갑자기 지구가 하나의 부족으로 연결된 거죠. 그게 지구촌이란 말이 그때 생긴 거예요. 그리고 지금 AI가 나왔습니다. 네, 네. AI가 전기기관이나 전기만큼이나 혹은 그보다 더 근본적인 영향을 미칠 거고 사회를 완전히 바꿔놓을 거예요. 그리고 그 초입에 있는 거예요. 인터넷의 초창기에 네이버가 검색 서비스를 먼저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지배권을 갖고 있죠. 그렇죠. 구글도 그렇고 네. 스마트폰 초창기에 카카오가 먼저 메신저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지배권을 갖고 있죠. 맞습니다. 그 뒤에 카카오보다도 훨씬 뛰어난 기술을 가진 애들이 왜 없었겠어요? 충분히 있죠. 그리고 카카오의 메신저 기술이 그렇게 탁월한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카오가 압도적인 지배력을 갖고 있는 이유는 가장 먼저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아, 그리고 지금이 증기기관이나 전기가 처음 도입될 때만큼이나 어마어마한 시기란 말이죠. 네. 그런데 이 시기에 8개월, 9개월을 손가락을 빨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선수들이 와서 내가 네이버 할래, 내가 구글 할래, 내가 카카오 할래 이러고 하나씩 주워가는 동안 우리는 여의도에서 피켓팅하고 광화문에서 피켓팅하고 안국동에서 고함 지르고 이러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대체 뭐 하자는 거예요. 심각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용서할 수 없는 범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매일매일, 매 시간. 말씀 듣고 보니까 지금도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지금도 걱정이지만 사실 그동안 윤석열 정부 초기부터 그 순간까지도 사실상 손 놓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사실상 손 놓고 R&D 예산 있었죠. 깎고 뭐 그러면서. R&D 예산 깎으면서 그때 그 AI 예산들이 80%, 90% 이상 날라갔거든요. 그때 AI 반도체 쪽도 80% 날라가고 양자 컴퓨팅 쪽도 80% 이상 90% 날라간 게 수두룩합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따지면 벌써 2024년 1년을 통째로 허비했잖아요. 네. 그리고 또 8개월, 9개월을 이미 날린 겁니다. 아무리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간다 하더라도 9개월은 날아가는 게 보장이 돼 있어요. 뭐 하자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정말 나라를 망치려고 작정을 하지 않고서 이럴 수가 없는 건데. 작정을 하지 않고는 못할 일이죠. 네. 근데 이걸 계속 늦추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단 말이죠. 지금도 있죠. 이런 철부지들이 있나? 제정신인가? 그러면 그래도 의장님 그 만약에 그래도 새롭게 셋업해서 뭔가 AI와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다시 좀 이 시동을 켜고 나가려고 한다면 뭘 먼저 해야 될지 그 조금 말씀을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지금이라도 뭔가 지금 그럼요. 권한대행 체제에서라도 그럼요. 뭔가 할 수 있으면 해야 될 것 같은데 해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뭘 먼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까? 우선 첫 번째는 왜 정부의 R&D 정책은 항상 뒷북을 치는가, 헛발질을 하는가. 네, 네. 예를 들면 정부가 신문에 뭔 큰 뉴스가 나오면요. 예산이 반드시 할당이 됩니다. 네. 그 대표적인 예들이 3D 프린터, 메타버스 네, 네. 이런 겁니다. 그게 업계에서 볼 때는 굉장히 한심했거든요. 좀 뭐 하자는 건가. 근데 끊임없이 그 기재부는 거기다 예산을 할당합니다. 메타버스에도 뭐 몇천억 들어갔잖아요. 네, 네. 근데 왜 그런가? 이분들은 그 고시를 통해서 공무원이 된 제너럴리스트예요. 그 일반직이에요, 일반직. 그러니까 기술을 모르죠. 네. 기술은 모르는데 결정은 해야 돼요. 그럼 뭘 하냐? 신문을 봅니다. 아, 근데 그러면 신문 기자들은 잘 아냐?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끼리 그냥 이야기를 하고 그 돈 이야기 듣고 예산을 할당하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저는 우리 가버넌스 체제에 심각한 도전이 오고 있다. 왔다. 그걸 인정해야 한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세상의 모든 분야는 갈수록 전문화될 겁니다. 네. 점점 더 기술의 깊이가 깊어지고 기술이 세상에 미치는 영향이 늘어나요. 1번은 세상의 모든 일은 점점 더 전문화된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결정권을 갖고 있는 공무원들은 예외 없이 제너럴리스트다. 네. 일반인들이에요. 여기서 오는 딜레마가 있어요. 안 맞아. 아, 미스매치인 거예요. 두 번째로는 세상의 모든 일들이 점점 더 융합적이고 복합적인 사태예요. 그러니까 이 부처별로 나눠져 있는 식으로만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네. AI만 하더라도 관할권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과기정통부만의 일인가? 아니에요. 산업부의 일이기도 하죠. 네. 아니에요. 중소기업청의 일이기도 해요. 아니에요. 외교부의 일이에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정답은 그 네 개가 합쳐져야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일은 다 융합적, 복합적으로 일어나는데 정부는 부처별로 갈라져 사일로가 돼 있다. 네. 이게 두 번째 딜레마예요. 아, 안 맞아요. 네, 네, 네. 세 번째 딜레마는 특히 IT 과학기술 쪽은 일들이 다 글로벌하게 일어나요. 점점 더 많은 일들이 국가 간의 경계가 무의미해진 상태로 일어납니다. 그런데 규제는 항상 로컬에서 나라별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실제로는 규제를 못 하는 겁니다. 지금 페이스북에서 일어나는 온갖 일들을 한국 정부가 규제하는 게 뭐가 있어요? 못 하고 있죠. 못 하고 네. 있죠. 구글 검색 결과에서 어떤 나쁜 일이 난다고 해서 규제할 수 있습니까? 못 해요. 그렇죠.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네. AI도 마찬가지죠. 네. AI의 그 검색 결과에 할루시네이션이 나오는데 거기서 어떤 심각한 영향이 일어났다. 할 때 한국 정부가 뭘 할 수 있어요? 못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 가버넌스에서 심각한 괴리가 이미 발생했다는 걸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부터 풀자면 공무원들 일반직 고시로만 선발해서는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네. 그러니까 고시로 독점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을 독점하고 있는 이 체제는 시대착오적이다. 안 맞다. 당신들은 못한다. 그래서 공무원의 철밥통 체제는 깨져야 한다. 네. 예를 들면 뉴욕시가 전 세계 스마트 시티 몇 년 전 얘기입니다. 스마트 시티 뭐 이렇게 하면 맨날 1등 했어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한국이 뭐 스마트 시티 제일 잘할 것 같잖아요. 맞아요. 제일 우리가 뭐 지하철 이렇게 네. 카드를 찍는 것 제일 그런 것 먼저 했고 같은데 여러 가지 스마트 시티 있는데. 정책을 놓고 보면 뉴욕시가 1등을 하는데
그 뉴욕시는 항상 위원회를 만드는데 시민 전문가들하고 같이 그 위원회의 1번 원칙이 뭐냐면 최종 결정은 전문가만 할 수 있다요. 그게 공무원이 하는 1원칙이 게 아니고. 네. 왜냐하면 공무원은 모르죠. 모르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미국의 그 과학 쪽에 자금 집행은 어떻게 결정되나? 그 스노우매스라는 그 정책 결정 과정을 저는 정말 놀랍다 하고 보고 있는데요. 고에너지 물리학회의 관행이에요. 스노우매스라는 그 작은 도시가 있어요. 거기 모여가지고 우리 분야에서 가장 중요하게 답해야 될 질문들은 무엇인가 하고 질문들을 쭉 리스트업을 해요. 지금 인류가 고에너지 물리학 분야에서 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은 무엇인가 이렇게 쭉 리스트업을 합니다. 그걸 가지고 컨퍼런스를 하고 토론을 하고 그 결과를 백서로 만들고 시민들한테 알리고 정리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 어쨌든 과학기술 분야의 예산 책정은 정부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정부의 예산 책정의 우선순위는 철저하게 이 순위에 따라서 집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얼마를 넣고 하는 것은 정부가 결정하지만 네네. 우선순위는 학자들이 정리한 걸 따라가 주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결정을 하는 구조네요. 그것도. 사실은 우선순위를 전문가들이 결정하게 하고 이 예산의 규모를 정부가 결정하는 거죠. 네네. 그리고 미국 과학기술 분야 전체에 대해서도 과학자들한테 몇 년에 한 번씩 설문을 하고 컨퍼런스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당대의 인류가 답해야 될 가장 중요한 질문은 무엇인가를 물어요. 중요한 건 질문을 묻는다는 겁니다. 질문을 묻는다. 네. 어떤 문제를 어떤 해결해야 질문에 되냐.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질문들이 쭉 나래비로 오면 우선순위가 생길 거잖아요. 그게 할당하는 예산의 규모는 정부가 결정하지만 우선순위를 바꾸진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첫 번째 딜레마가 상당 부분 해결될 수 있죠. 그러니까 중요한 과학기술에 관한 결정은 최종 결정은 민간인 전문가가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우선순위는 그 일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모여서 정리한다. 그러나 그 예산의 규모, 분배하는 규모는 나라 살림 전체를 봐야 되니까 할당하는 규모 자체는 공무원들이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첫 번째 딜레마를 꽤 해결할 수 있죠. 네. 그렇지만 다 해결된 건 아니에요. 그 지금 보면 사실은 고시 치지 않은 어떤 사람도 이 정책 결정에는 관여할 수 없어.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소년 시절에 잠깐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시험 한 번 친 거 가지고 죽을 때까지 모든 정책 결정을 독점한다는 꼴이 되잖아요. 전혀 옳지 않습니다. 기술 변화가 매일 다르고 매주 다르고 매년 다른데 이분들이 할 수가 없어요. 이분들은 행정이 잘 집행되게 매끄럽게 하는 걸 공부해온 사람들이지 이 분야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냐를 공부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사회에 그 분야의 가장 훌륭한 전문가들을 선발하고 그분들이 이 사태를 해석을 하고 그래서 우선적으로 풀어야 될 질문들이 무엇이다를 아주 매끄럽게 잘 정리하게 한 다음에 거기에 예산이 할당되게 해주는 그렇게 매끄럽게 이 프로세스가 돌아가게 하는 걸 잘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면 그 잘하는 일들을 하는 게 맞아요. 이 분야가 무엇이다. 무엇에 관한 질문이다. 무엇에 관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하는 것은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말을 할 수 있게 구조를 만드는 걸 해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처럼 조간신문 보고 이런 게 나오네 하고 메타버스에 몇천억 집어넣었다가 그다음 그 전날은 또 아이고 신문에 이런 게 나왔네요. 3D 프린터를 갑자기 사가지고 전 세계에서 3D 프린터 제일 많이 구매한 단일 주체가 대한민국 정부다. 이런 거나 만들고.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랬어요. 그런 거나 만들고 그런 식으로 시대착오적인 이 구조 자체를 바꾸는 일부터 해야 한다. 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공직사회를 때려 부셔야 한다. 거버넌스를 바꿔서 전문가들이 의사결정을 상당 부분 참여할 수 있어야 시대착오적인 한다. 거버넌스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한다. 네. 네. 두 번째 아까 말씀하신 융합해야 된다는 문제. 두 번째로는 이게 두 가지로 나눠서 물어볼 수 있는데 하나는 산업에 관한 이야기예요. 산업에 관한 이야기를 하자면 그 지금 AI가 왜 이렇게 발전했냐 한마디로 표현해보라. 그러면 규모의 법칙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AI가 컴퓨팅 파워를 많이 집어넣으면 많이 집어넣을수록
학습 데이터를 많이 때려 넣을수록 매개변 수를 크게 잡으면 크게 잡을수록 일관되게 성능이 좋아집니다. 아직 안 깨졌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됐냐? 이게 군비 경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챗GPT는 A100을 10,000대, GPT-4는 A100을 25,000대. 네, 이 네. A100이라는 게 GPU입니다. 네, 네, 한 대 네. 몇 천만 원 GPU죠. 네. AI 반도체죠. 네. 네. 그리고 지금 나오는 버전들은 전부 다 A100의 다음 버전인 H100을 적어도 10만 장 이상 깔고 시작을 해요. 네. 한국의 어떤 기업도 그 투자를 못 합니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대한민국은 전 세계 10대 경제 강국입니다. 네. 대한민국은 그 군비 경쟁에 뛰어들 수 있어요. 아. 가령 H100을 내가 5만 장 네. 세금으로 사서 클라우드를 구축을 해서 한국의 모든 스타트업들이 마음껏 쓰게 해주겠다 하면 싸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린 10대 강국이니까 돈 충분히 많습니다. 그렇게 경쟁할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한글 학습 데이터는 고품질 데이터가 되게 적어요. 네. 영어에 비해서 터무니없습니다. 인터넷 사이트 대부분이 영어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기본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유리한 위치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대한민국 정부는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에요. 대한민국은. 그러니까 고품질의 한글 학습 데이터를 만들 수 있어요. 아, 정부가 주도해서요. 정부가 주도해서 만든 다음에 그걸 우리나라의 모든 AI 스타트업이 다 쓸 수 있게 해줄 수 네네. 있습니다. 아. 그럼 정부가 주도해서 AI 반도체도 구매할 수 있고 충분히 할 수 인프라를 있죠. 깔고 또 데이터도 만들어서 이런 거예요. 인프라로 깔 정부가 수 있고. 단일 경제 주체로는 압도적으로 큽니다. 그래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대단히 훌륭한 일이 뭐냐면 현명한 구매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요를 만들어내는 마중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이 너무 작아요. 아, 걱정하지 마. 내가 만들어줄게. AI 반도체를 만들면 내가 우선 구매해주겠다. 그러면 이게 너무 좋은 게요. 그 레퍼런스가 될 수 있어요. 야, 너 반도체 그거 정말 작동 잘해? 한국 정부가 쓰고 있어요. 아, 우리나라 벤처 기업들한테도 굉장히 네. 큰 인커리지가 될 수 있겠네요. 너 이거 그 시장에서 작동한 적 있어? 한국 정부가 써서 이런 훌륭한 결과를 냈어요. 그렇죠. 시장에서도 정부 공신력은 인정을 대한민국은 하죠. 인정해 주니까요. 네. 거기서 좋은 성과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밖에 나가서 말하기가 너무 좋잖아요. 네. 아, 뭐 경기도하고 우리가 이런 프로젝트를 같이 해서 이런 성과를 내서 이게 세계적인 모범 사례가 됐습니다. 혹은 뭐 조달청에서 이런 프로젝트를 같이 해서 이만큼 훌륭한 성과를 냈습니다. 제주도랑 같이 이런 걸 해서 이런 성과를 냈습니다. 한국 기재부가 쓰고 있어요. 말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이렇게 딱지 하나 딱 달고 시작하는 잘 그렇죠. 작동함 네, 네. 그런 걸 해줄 수 있죠. 아. 네. 게다가 비상계엄 때문에 우리나라 이미지가 많이 망가지긴 했지만 우리나라 이미지가 그 전까지는 또 상당히 좋았지 않습니까? 테크놀로지에 앞서 있던 이미지. 그리고 저는 이번 일도 잘 마무리가 된다면 네. 오히려 홍보하기 더 좋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뭐냐면 어떤 일이든 사고는 날 수 있다. 네. 그런데 그 사고를 어떻게 수습하느냐는 사람마다 다르다. 아, 그 레질런트 하자 그러잖아요. 강건하다. 회복할 네. 수 있다. 회복 탄력성. 회복 뭐 이렇게. 탄력성. 네. 대한민국이 얼마나 강건한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당신들이 봤잖아. 아, 여기는 200만 명이 시위를 해도 한 명도 안 다쳐. 다 청소해놓고 가. 그리고 너네들 이런 100만 명, 200만 모이는 시위장에 유모차 끌고 나오는 거 본 적 있어? 그렇죠. 대한민국은 그만큼 안전한 나라야. 네. 그 시민들의 민도가 이 지경으로 높다고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훨씬 더 훌륭한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그 사고에 대한 그 검증도 끝나 있는 그러니까 왜 자동차 팔 때 이게 충돌 시험 하잖아요. 네.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충돌 시험까지 마친 거야. 아, 너네 차는 아직 그런 거 안 해봤잖아. 너네 그 사고 나면 견딜 수 있겠어? 우리는 부딪혀도 괜찮아. 아, 오히려 리브랜딩 될 수도 있겠네요. 마음 놓고 투자해. 네네. 우리는 이미 좌측, 우측, 후방, 뭐 충돌 시험, 화재 시험 다 끝난 전기차야. 대통령이 쿠데타 일으키는 것도 극복했어.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쿠데타 프루프. 아유, 의장님. 근데 지금 두 가지 말씀 주셨는데 시간이 다 돼가지고. 네네. 더 지금 한 100가지 있으시죠. 그래도 한 가지 더 좀 중요한 거 말씀해 그러니까 주시면 산업 측면에서는 좋겠습니다. 그렇고요. 네네네.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AI가 아까 제가 전기기관이나 전기만큼이나 사회를 충격을 주고 바꿀 거라고 했잖아요.
당장 예상되는 것은 일자리가 엄청 사라질 겁니다. 아, 네. 이미 그 유럽에서 확인된 사실이 네. 그 프리랜서들 네. 일자리가 미친 듯이 줄어들고 있어요. 아. 왜냐하면 정규직으로 바로 쫓지 못하니까. 아, 그렇죠. 고용 보호가 그게 안 되니까. 여기서부터 오는 건데 아. 이게 이렇게 녹아내리면 정규직이 안전하겠냐? 그럴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팀이 되거든요. 아. 한 명이 팀급의 효율을 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녹아내릴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자, AI가 사회에 던지는 충격이 이만큼 큰데 대한민국은 한 사회로서 이걸 어떻게 받아줘야 돼? 네. 에 관한 합의를 지금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아. 엄청나게 충격적일 거예요. 사회 정책에 대한 네, 네, 합의가 네. 필요한 거네요. 그리고 외교 쪽에서도 이게 증기 기관이나 전기과 같으면 아주 산업의 초창기에서 표준에 둘러놓고 엄청난 경쟁이 벌어져요. 네. 미국, 영국이 엄청나게 앞서가고 있죠. 네. 여기에 끼어들어서 AI에 관한 표준을 설립하고 안전에 관한 표준을 정립할 때 우리가 명확히 한 자리를 차지해야 됩니다. 아, 표준에 네, 글로벌 네. 표준 만들 때 거기에 글로벌 우리가 표준 만들 끼어들어야 때 한다. 그 아. 이를테면 금융권이 바젤 협약 가지고 돈을 몇 조씩 쓰고 있잖아요. 네, 네. 그리고 ISO 표준 맞추느라고 몇 천억씩 쓰잖아요. 그렇죠. 기업들이. 네. 그게 똑같은 일이 AI에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한 외교적 일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네요. 이거를 과기정통부 일로만 본다거나 뭐 산업부 일로만 보고 그 둘이 싸우고 있으면 세계 표준을 단란을 먹는 거예요. 그러네요. 이건 외교적인 일이기도 해요. 아. 그리고 그러니까 사회 전체적으로 다 바뀐다. 거기다가 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후발 추격국으로 여기까지 왔잖아요. 네네. 제조업에선 그랬죠. 예. 네. 그러니까 한국은 제조 강국인데 양산 기술 강국이에요. 원천 기술이 턱없이 모자랍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양산 기술 강국에서 원천 기술 강국으로 갈 때까지 이 캐즘을 넘을 시간이 필요해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리고 그 우리 제조 강국을 뒷받침해 주는 게 아주 중소기업들이잖아요. 그렇죠. 대기업들은 그 일자리에 대한 기여율이 형편없이 낮아요. 네. 전 세계에서 일자리 기여율이 가장 낮은 게 우리나라 대기업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중소기업들을 어떻게든 받쳐줘야 되는데 거기 젊은 노동자가 40대 후반입니다. 네. 그리고 그 밑에는 전부 다 외국인 노동자들이란 말이죠. 아이고, 요즘은 그렇죠. 맞아요. 이쪽을 스마트 공장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줘야 되고 아. 대기업들이 이익을 그게 수탈해 가지 못하도록 네. 공정거래 룰을 완전히 확립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자동화에 투자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AI 중소기업들이. 플러스 할 수 있거든요. 네. AI 플러스에서 스마트화를 압도적으로 당길 수 있습니다. 그것도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정부가 할 수 있는 네. 일이군요. 세계 10대 강국이잖아요. 네. 돈이 많아요. 네. 그러면 AI 스타트업들하고 이런 중소기업들을 결합해 주면 AI 스타트업들은 자기들 매출 경로가 생기고 현장에서 직접 자기 실력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너무 훌륭한 발판이 되고 그러네요. 이 젊은 사람이 40대 후반인 뭐 얘 물 떠와라 애기야 이런 막 40대 후반이 와서 얘 형님 이래야 되는 그 환경도 뒤집을 수 있고 이 양산 기술만 있고 원천 기술이 모자란 이 시기를 현명하게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산업 체제 개편이 불가피한데 네. 왜냐하면 지금 이대로 가면 모든 걸 다 중국한테 뺏길 수밖에 없어요. 모든 걸 다 중국한테 뺏긴다. 예, 지금 중국이 이미 우리 거 엄청나게 갖고 갔잖아요. 근데 이 지경으로 가면 이미 불 보듯이 뻔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8개월, 9개월 날린다는 그 점에서도 너무 한심한 거예요. 네. 중국이 다 가져갈 겁니다. 제조업은 지금 형태로는 그림이 안 그려지잖아요. 네. 그래 스마트 제조업으로 재빨리 전환을 해야만 그러니까 산업 그나마 전환을 살아남을 수 해야 있다. 되는. 아. 왜냐하면 인구는 자꾸 줄어요. 네. 인구가 줄으니까 젊은 친구들이 갈 수도 없어요. 그러면 스마트 공장으로 만들어서 젊은 친구들이 갈만하게 만들어줘야 되고 이익을 대기업들이 일방적으로 가져가지 못하게 공정거래 툴을 확립을 해서 이 중소기업들이 젊은 친구들한테 괜찮은 급여를 줄 수 있게 만들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양산 기술밖에 없는데 원천 기술을 가질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줘야 됩니다. 벌어줘야 한다. 네. 알겠습니다. 의장님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오늘 무너져 내린 AI, 한국 AI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 주셨어요. 먼저 정부부터 개혁해야 된다. 전문가 중심으로. 그다음에 산업에 필요한 인프라를 정부가 나서서 돈을 투자해서 만들어줘야 네, 한다. 네. 스마트 공장, AI 반도체, 데이터 다 그렇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 사회정책. 우리 일자리 없어지면 우리 소득은 어떻게 보장해주고 그렇죠. 실업자들 젊은 어떻게 할 친구들 거냐. 일자리가 사라져요. 그렇죠. 네. 그 얘기 세 가지 말씀 주셨는데 이거 아니 지금 권한대행 체제에서라도 빨리 받아서 뭔가 좀 논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뭐 민주당 같은 야당에서라도 국회에서라도 뭘 논의를 해야죠. 해서 빨리 해야 될 것 예. 같습니다. 네. 박태웅 한빛미디어 의장님 모시고요. 이 지금 이 비상한 시국에 그래도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좀 알아봤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